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이 강의를 수강 중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제8장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8장은 크게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절은 지방분권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 두 번째 절은 4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세 번째 절은 한국, 시도, 시군구 수준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살펴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아마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8장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장입니다. 물론 일부 내용은 3교시의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하고 겹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 장에서만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54페이지의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7년간 출제된 영역을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지방 분권화의 영향과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주요한 추진 주체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그리고 민간 간의 상호 협의 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도 출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17회, 19회의 경우 무려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25문제가 출제되는 지역사회복지론의 거의 5분의 1인 20%가 8장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가 적게 된다 하더라도 24회 시험처럼 최소 2문제가 출제되었을 뿐 매년 출제 빈도가 높으니 꼼꼼하게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감수험서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분권화의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방분권화의 영향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1, 2, 3 총 6가지를 답으로 찾아주셔야 하고요. 문제에서 긍정적 영향을 묻는다면 이 1, 2, 3만 찾아야지 밑에 있는 1, 2, 3을 찾으면 틀린다라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분권화를 시작했을 때는 나름의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정책에는 항상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이 서울 수도권 중심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은 없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필요한 정책을 우리 지방정부가 만들어준다면 아주 감사하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화, 즉 시도지사, 시군구, 의회 혹은 국회의원 이렇게 뽑는 이유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는 금방금방 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에너지 복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에너지 복지. 그래서 부산 서구에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난방, 냉방. 이게 단순히 나는 그냥 기름값, 가스 요금이 아까우니까 이건 나는 겨울에 난방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워낙 부산 지역은 노후주택이 많고요. 서구는 또 피란 수도라고 해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산을 깎아서 그냥 판잣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집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데 원인이 있으니 필요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그럼 지방분권화에서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주민들이 욕구가 변하면 빨리빨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 측면입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려면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법안이 시행이 되기까지 또 1년의 유예 과정이 있고 이러면 1년 뒤에 이게 또 시행되려면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너무 느리죠. 그죠? 그런 점에서 지방 분권화가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서 그에 맞춰서 빨리빨리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모든 정책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있지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보기 시작했는데 또 부작용으로 부정수급인 사람들도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정책에는 이면에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그럼 부정적 측면 때문에 정책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화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났어요. 그 지역의 복지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역 간의 복지 수준의 격차, 즉 불균형이 나타난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시군구의회,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 가까이 있는 서울 수도권은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또 그를 개정하는 이런 노력들도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고 또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에 대한 노력들도 잘 없고 그리고 또 시의원, 구의원들의 역량이 또 높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방 분권화 노력인데 오히려 복지의 격차도 나타나더라. 또 그 지역의 복지는 그 지역의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더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화장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화장장.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지금 또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장례 문화가 예전과 다르죠. 그죠? 예전처럼 선산에다가 이렇게 묘자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그러니까 화장장에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해양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 화장장을 건립하는 거는 반대하고 막상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친인척 화장을 하려고 했더니 화장할 곳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면 화장할 수 없다. 타 지역 주민은 새벽 6시 이전에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새벽 5시에 화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더라. 자, 지방 분권화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내밀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만든 것들인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그걸 해가다 보니 중앙정부의 관심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아, 이거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방정부도 제 역할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였는데 지방정부가 잘하니 중앙정부는 우리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복지의 총량은 똑같아지는 이런 부정적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7페이지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지방자치제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꼭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님들만 들어가시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은 일반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거나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런 분들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행정학 전공 교수님이 출제원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157페이지에는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즉 주민자치, 단체자치의 개념을 구분해서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는 이거는 단체자치입니다. 중앙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는 주민자치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었고 그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되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뭐 꽃꽂이 교실, 뭐 판소리 교실, 라인댄스, 생활영어 이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거 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특성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공부를 해두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복지는 그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라. 이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보다는 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국제영화제, 영화의 도시, 또 바다라고 하는 해양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관문 도시로서의 이미지,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사회 이제 보장 계획을 누군가 수립을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와는 괴리가 될 수도 있죠. 즉 예를 들어 내가 부산광역시 시장이다. 그럼 내가 시장을 한 번 더 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주민들의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정책 공약들 막 내걸고 지역 재개발, 아파트 건축 이런 데만 신경을 바짝 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처음에 1기 시작이 되었을 때, 즉 2007년부터 2010년이 제1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2007, 8, 9, 10 이렇게 4년 계획 수립하는 게 첫 번째, 최초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처음 세워보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2005년도에 이게 법제화가 되었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해서 계획 세우는데 2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법제화가 되고 2006년까지 2005, 2006 2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07년 계획을 오픈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벌써 2026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계획을 수립한 경험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2년 주기, 2년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년 안에 이 계획이 공표가 되고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최초 1기 계획은 2007에서 2010년 4년 계획이 있었다. 그 다음에 2기 계획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3기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또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제4기 계획은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제5기 계획은 광역자치단체 간에 너무 지역복지 수준의 편차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지방 분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그 부정적 측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는 것, 그리고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4년 기본 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 시행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라.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4년 주기로 계획 세우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다른 계획과 어떤 차이점,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는 관심 없는 그런 계획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계획이다. 입니다. 두 번째, 보통 계획은 4년짜리 계획 한 번 세우고 나면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획은 4년짜리의 기본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1년 단위, 1년 단위로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마치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에 로망이 있었죠? 나 대학에 입학하면 교환학생 갔다 와야지, 워킹홀리데이 갔다 와야지, 그리고 CC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하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지나도록 그 계획 하나도 달성 못하잖아요. 그러니 4년의 로망을 가지고 입학을 하지만 1학년 때는 운전면허 따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사 1급 가산점도 있으니까 따야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2학년이 되었어요. 2학년이니까 컴활 합격을 좀 하자. 컴활 공부하자. 컴활 2급 따고 1급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3학년이 되었어요. 나 이제 여름방학에 실습 가야 되는구나. 미리 봉사활동 안 했네. 봉사활동 좀 많이 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배운 사회조사 사회복지 자료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시험 합격.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공부하고 실기시험 합격.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에 실습. 그리고 3학년 2학기 끝나고 휴학 한번 하고 호주 갔다 와야지. 그리고 복학하고 의료사회복지론 수업 들으면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진로를 결정. 그리고 여름에 대학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 실습. 그리고 1급 시험 합격, 의료사회복지 수련.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실천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겠죠. 자, 따라서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이처럼 4년짜리 전체 계획도 세우지만 매년 뭐 할 것인가의 계획도 별도로 세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2학년 때 내가 컴활 따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컴활은 그만두고 2학년 때 그냥 교환학생으로 일본 구마모토 대학을 좀 갔다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1년 계획을 또 수립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단기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년짜리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기 계획, 매년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단기 계획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종합 계획입니다. 즉 지역사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복지만 계획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 더해서 그 사람의 건강, 즉 보건교육도 필요하고요. 의료도 필요합니다. 즉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겠죠. 또 문화적인 권리, 문화 향수권에 대한 부분들, 또 내가 평생 학습, 배우고 싶은 욕구, 교육, 그리고 나 일하고 싶다, 노동, 그다음에 주거, 법률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역사회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욕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즉 고유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즉 다른 지역에서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우리 지역도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지역은 고령화 지수가 막 40%, 즉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어르신들이고 청년 혹은 아동, 청소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치매인에 대한 관심을 담은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죠.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고유한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거를 계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즉 이용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러면 주민들은 모두가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따라서 이미 그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또 건립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그 지역이 자원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자원 조사를 하고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부산 4구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당리동, 괴정동, 감천동 여기에 관장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사랑제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쪽에 하단동, 하단 1동, 하단 2동, 다대 1동, 다대 2동, 장림 1동, 장림 2동 여기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사구에 노인복지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하나 더 지을 때는 저쪽 장림 지역에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자원의 배분 수단으로서의 계획이란 뜻이죠. 안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 괴정동에 하나 있지만 감천에도 하나 지어주세요. 또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럼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2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만 봐도 이 지역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아니구나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요. 즉 중앙정부하고 너무 이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침과 조금 일관되게 가면서 우리 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무원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계획 세울 때 주민들 배제하면 안 된다. 주민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죠. 계획을 세워야지요. 어떤 순서로 계획을 세우는가, 이 수립 절차, 요게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164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계획 세운다고 덥석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TF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하다 보면 임시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위원회 같은 거로 TF,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적 달성하면 사라지는 팀입니다. 그럼 일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표, 민간기관의 대표, 그리고 사회복지과 교수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회의는 얼마나 자주 할까요? 공청회는 어떻게 할까요? 설문조사는 어느 기관이 하실래요? 자원조사는 누가 할까요? 혹시 동아대 사회복지과 학생들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1인당 활동비 얼마 주실 건가요? 이런 거 이제 논의하는 게 계획 준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하는 TF팀이 모였어요. 역할도 나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별표해 놓을게요. 164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조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인식 조사입니다. 뭘 원하는지 욕구 조사해야겠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어디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자원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자원 골고루 해야 되고 주민들 원하는 거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초점 집단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통계청 자료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조사가 끝납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초안을 만들겠죠. 그죠? 1차 초안을. 그럼 그 초안을 토대로 우리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즉 구청 홈페이지에 이 초안 계획서 업로드하고 주민들이 열람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 밑에 댓글 달게 하고 또 공청회 열고 공청회 참석한 주민들 의견도 구하고 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자문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의견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십니다. 이게 그 지역 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일수록 주민들이 엄청 여기다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한 40명, 50명이 밑에 댓글 달기도 하고 공청회에 몇백 명이 이렇게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막 한 3일 홈페이지 글 올렸다가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일 이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하겠지요. 그래서 최종안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심의 과정에서 수정 권고안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심의를 거치고 또 시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대로 좋습니다.
땡, 안 됩니다. 다시 수정하세요. 부의결해서 통과 안 됨.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가, 그럼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6번째 바로 의회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의회 보고.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의회에,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 의회에 이렇게 가서 의원님들 저희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계획은 시도 바로 위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이게 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 이제 끝. 이제 마지막에 확정 이렇게 되고 확정. 이대로 그러면 시행하십시오. 잘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가 나왔어요. 부.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내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 다음에 이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평생 이걸 수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짜에 기한이 있습니다. 날짜 기한이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획은 어디까지나 실행을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군구 계획은 그 시행이 되는 해 바로 전년도. 예를 들면 우리가 2025년에 계획서를 낸다. 그러면 적어도 2024년에는 계획이 완성이 되어야 2025년에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전년도 9월 30일까지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게 4년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년짜리 계획이니까 검토하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한을 엄수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복지부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처음 세워보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복지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안내문을 내려보내면 시도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군구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누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당연히 시군구입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계획 세운 거를 받아다가 시도는 어떻게 서포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시군구 계획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시군구 계획은 9월 말까지 이렇게 세우고 시도 계획은 9월 말에 세운 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시도는 그걸 보고 2달 동안 우리가 각 시군구에 뭘 도와주면 될지를 추가하고 11월 30일까지 완성을 합니다. 물론 시군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와 상관없이 시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서구의 경우에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산 서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이런 곳이 없어요. 하나의 구에 대학병원이 3개. 그러니까 서구는 이 병원을 좀 특성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자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서구에 있는 암 환자들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그 중증 질환자에 따라서 산정 특례 받고 본인 부담금 5%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5% 부담하는 것 중에서도 200만 원까지 구청이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해요. 그게 이제 시군구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이렇게 딱 제출을 하면 부산광역시에서 저 서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계획도 세우겠지만 부산광역시 자체 계획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에 느린 학자가 너무 많네. 이 경계선 지능인 좀 지원해야겠다. 이거는 특정 자치구의 이슈가 아니다. 부산 전 지역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느린 학습자 실태 조사를 해서 도대체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나 되며 이걸 좀 파악해야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원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하는 걸 계획에 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느린 학자 관련된 거는 서구가 계획서에 포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자체 계획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서구는 이런 걸 한다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도와주자. 사구는 이런 걸 한다니까 이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시도는 자체 계획 플러스 시군구 서포트 계획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누가 심의 의결하는지가 다릅니다. 자, 그게 보면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되었죠? 16, 17, 22, 23회 이렇게요.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가 세우고 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도계획은 세우고 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한다라는 건 통과 아니면 통과 못함,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통과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보고를 하는데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거치고 시도 계획은 시도 의회에 보고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순서는 심의를 먼저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보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계획을 누구한테 제출하는가? 바로 상위의 조직에 제출합니다. 시군구 바로 위에는 시도가 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 서구 위에는 부산광역시가 있는 것이죠. 또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즉 부산광역시 바로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골라라. 즉 1. 지역사회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땡. 시도의회에 보고한다. 땡. 보고를 한 후 심의를 거친다. 땡.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땡. 전년도 11월 말까지 제출한다. 땡.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시도계획과 시군구 계획 수립 절차에서 심의 보고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 또 제출을 어디 하는지도 다르다는 점, 제출 기한도 다르다는 점, 하지만 심의를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4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고요. 매년 세우는 계획은 이 내용은 다 동일한데 여기 날짜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1년짜리 계획이니까. 그래서 11월 30일, 1월 30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가? 자, 시험에는 시군구 계획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다양한 진로로 갈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교수님 저는 이렇게 현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사회복지 현장에 취업하시는 분. 교수님 저는 공무원이 될까 싶어요. 물론 경쟁률은 매우 어렵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를 들면 2025년 기준에서 부산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 뽑습니다. 5명. 네, 저소득 전형 없어지고 또 장애인 전형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산에서 딱 5명 이렇게 뽑아요. 6명 필기시험 합격시켜 놓고 1명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아주 사악하죠. 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저는 교수님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할 것이고 보고서의 몇 페이지 정도는 담당할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시군구 계획 수립할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교수님 저는 서울특별시 시청에 근무할 거예요. 혹은 저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할 이런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죠? 보통 지방직 공무원이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근무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 계획이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68페이지에 보면 일단 우리 처음에 조사한다 그랬죠. 조사. 그죠? 욕구 조사도 하고 자원 조사도 하고요.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죠.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이제 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뭘 통해서 할 것이냐. 그럼 이 수단은 일단 전달 체계가 될 겁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제공할 것이냐, 복지관을 통해서 제공할 거냐, 행정구청이냐, 아니면 시청을 통해서냐. 전달 체계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 재원에 대해서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세금으로 할 거냐, 기업의 후원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자부담하라고 할 거냐 이런 거. 근데 항상 이렇게도 복지 사각지대 혹은 고립가구 발생하는데 이 사각지대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건데 또 기초생활수급 강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더 잘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부정수급하는 사람들 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원조사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수요가 어느 정도냐. 그 수요가 파악이 되었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지표는 무엇이냐. 목표가 있다면 수단이 있을 텐데 그 수단 우리는 전달체계라고 한다. 전달체계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네. 전달체계 대표적인 게 돈이다. 무슨 돈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근데 항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줄여나가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줄이지? 이게 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해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이런 거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담당 인력 양성. 그런 거는 시군구에서 할 수가 없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부산광역시 공무원 2025년도에 5명 뽑는다고 했거든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부산광역시가 결정했겠죠. 이거는 구청에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 공무원 몇 개 뽑는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의 인력, 틀린 말입니다. 인력은 시도에서 정하는 거니까요. 이러면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관련된 문제도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추진 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심의 자문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민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민간 안에는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사회복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전 세계 무대에서 협의를 하는데 누군가는 한국 대표로 출전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합니다. 한국 안에는 16개 시도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대표, 부산 대표, 강원도 대표 또 출전해야죠. 이를 시도 광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안에도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안에 있는 각 구 또 대표 주자들이 필요하겠지요. 이들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할 때도 이 내용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임의 규정이었습니다. 즉, 둘 수 있다 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1월부터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둔다. 그러면 둘 수 있다랑 둔다는 차이가 크죠. 둘 수 있다는 건 둬도 되고 안 둬도 그만. 하지만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원래 있었고 시도 원래 있었지만 시군구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이제는 만들었을 겁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든 시도협의회든 시군구협의회든 민간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함께 연구하고 연계하고 이런 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혹은 뭐 지역의 작은 뭐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 다 들어가서 사회복사들끼리 협의해서 우리 서로 뭐 서비스 중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김장김치 나눔 행사할 때 우리 명단 주고 받읍시다.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같이 해요. 이런 게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주로 협의합니다. 협의, 의논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앞서 협의회가 민간끼리였다면 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합니다. 즉 복지관 선생님과 공무원 선생님이, 복지관 선생님과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과 소방, 경찰 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서구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요. 보면 협의체 위원님 중에 복지관 관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시고 자원봉사 단체 장님, 예를 들면 부산 서구 지역
그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소장님 오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국장님, 그 다음에 서구청 공무원 중에 복지국장님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시고 민간도 다 오시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의 경장님 이상 이런 분들도 오십니다. 복지외연에 여청계가 이제 여성 청소년계가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종 뭐 시니어 클럽, 뭐 사회적 경제, 연탄은행, 그다음에 장학금 주는 장학회 이런 이제 회장님들도 여기 다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앞서 협의회 같으면 공무원 이런 분들 하나도 안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장님 이런 분도 오시고 국민은행 지점장님 이런 분들도 다 오십니다. 그렇게 와서 하는 일은 협의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했잖아요, 그죠?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과시킬까 말 것일까 하는 심의. 그래서 이 계획 잘 세웠다 이러면 이제 통과시키는 거고, 아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 수정 보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협의회하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협의체가 이제 과거에는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였다는 겁니다. 복지. 여러분이 이 부분도 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공부하면 기억해 놓으실 텐데요. 지역사회 복지이던 것이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이 되었어요. 보장. 자, 이게 과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지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73페이지 이 표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전후 비교. 자, 법적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자,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보건과 복지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등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시도, 시군구까지는 똑같았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읍면동 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요게 달라진 점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10명 이상 30명 미만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30명 이하. 지금은 10명 이상이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40명 이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활성화되려니까 위원을 더 많이 위촉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과거의 이 역할은 심의 또는 건의 했어요. 건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심의는 똑같은데 자문을 해줘라, 도움을 줘라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전후 비교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각 협의체의 그 지위에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요게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협의체라고 하면 시군구의 협의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고요. 실무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무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읍면동에도 협의체가 만들어졌죠. 요게 이제 2015년 이후 달라진 부분이고, 그럼 이것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거 1, 2, 3, 4, 5에 맨날 나옵니다. 맨날.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이다. 실무협의체는 뭘 한다. 실무분과는 어쩌고 저쩌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대표협의체는 앞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16, 18, 20 이렇게 되고 있지요. 중요한 역할은 심의, 자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잘 세워졌는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위원회를 둘 수 없으니까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다 통과시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나가잖아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위기 상황일 때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긴급 지원을 해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은행에 돈이 있네?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어.
그럼 이걸 좀 양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이 적절한가? 환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의료급여를 못 받고 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면 30년 전에 이혼하고 소식 끊긴 엄마가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되는데 가족관계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자, 인정해주지 말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심의합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이 심의 결과가 때로는 너무 절망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희망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이혼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5살 때 그 엄마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40대가 되도록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근로능력 무능력자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갔더니 엄마가 금융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소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알았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일단 주소지 연락 등본 떼봅니다. 한 번도 주소가 안 겹쳤다라는 거 소명돼야 되고요. 3년간 통신 기록 떼봅니다. 한 번도 전화 문자 주고받은 적 없다. 카톡 주고받은 적 없다. 인정받아야 되고요. 한 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적 없다.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에 엄마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뭐 그런 걸 상담 일지를 잘 적어놔야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보고 이 사람에게 의료급여 지급받을 수급권자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보통 선지원 후 조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일단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나서 급여를 줄까 말까 판단하는데 뭐 주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교도소에 구금이 되거나 자연재난으로 집이 없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뭐 이러면 긴급 상황이라고 보고 일단 지원부터 해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사람 금융소득이 있어요. 혹은 월급을 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던 거를 환수 조치해야 돼요. 환수. 다 내놔라 해야 됩니다. 나 못 내놓습니다. 이러면 국세, 지방세, 체납액 기준하여 동일하게 압류, 가압류 들어갑니다. 그럼 나 월급 통장에 월급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환수 조치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 또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장 가능하잖아요. 최대 여러분이 배웠죠. 긴급복지 지원법은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지급이 연장 가능하고 주거의 경우에는 12개월까지 가능한데 연장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심의를 대표협의체에서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심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대표협의체. 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지역에 이런 특화사업 한번 해봐요. 안건을 누군가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건을 만드는 게 실무협의체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은 워낙에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의 동향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보건소 소장님 이분들이 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새로 오신 경찰서의 뭐 경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국장님은 인사이동을 해서 처음 이런 회의에 와본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분들이 역할을. 그러니까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부장님 선에서 팀장님 선에서 이런 걸 조금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장님과 팀장님도 보면 지역사회 추진 주체의 유형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나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팀장이에요. 그럼 이분이 종합사회복지관 팀장하고 더 친할까요? 아니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국장님하고 더 친할까요? 같은 장애계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실무분과입니다. 비슷한 분야, 비슷한 대상. 즉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다 모이세요. 이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장애인 바우처 제공기관, 장애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아니면 지역 단위로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동대신동팀 모이세요. 서대신동팀 모이세요. 아미동팀 모이세요. 이렇게 실무협의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분과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의 부장님이 참석하면 실무분과에는 팀장님이 참석할 것이고 실무협의체의 팀장님이 참석하면 실무분과에는 담당 사회복사가 참석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이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제 읍면동 협의체는 주민주도입니다. 주민주도.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해내야 되고 그 복지 사각지대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눔 냉장고 설치하자, 반찬 만들어서 나눔하자, 혹은 우리 지역 주민들 335 모여서 조그마한 소모임 만들자. 이런 거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우리 지역에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 좋은 사장님도 찾고 복지 사각지대도 찾고 그들에게 인적 안전망이 되어서 말벗 서비스, 전화 연결 서비스도 해주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만 고유한 사업들도 직접 만들어보고 장수 사진 찍어드리자, 봉사자 모으자 이런 것들도 읍면동 협의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개의 주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이들 간에 서로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될 겁니다. 모두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의체가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협의체가 발전하면 그 결과 지방 분권화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장은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수험서는 또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문제 푸시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부 감 잡는 공감 수험서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8장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8장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